이제 우리 온라인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미 수업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번 온라인 수업 때는 이번 시험 범위 부분을 전체 다 찍어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더 듣고 실제 이 문학 끝나고 나서 문법 부분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번처럼 그렇게 점수 맞으면 다 뚝딱 팰 거예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저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뭐 유인물이나 이런 것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여기는 복습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작품은 백석이라는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언제 쓰여져 있을까요? 이 작품은 1948년에 쓰인 작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펜 굵기가 좀 이상해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1948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오긴 1948년에 나왔지만 아마 그 전에 쓰여져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1940년대의 일상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1940년대 우리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아주 힘든 시기였죠. 뭐 정확한 사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사 시간에 필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느낌만 조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자기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인들도 한 명의 독립운동가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백석이라는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향토적인 시어를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향토적인 시어라는 건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향의 언어를 썼다라고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단언하죠. 잊지 않기 위해서 굳이 향토적 시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부분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남신의주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글의 형식의 작품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방이라는 소리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처럼 방은 예전에 편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백석이라는 시인은 집이 있었지만 집에서 나와서 남신의주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 지금 잠깐 새들어 살면서 가족이 보고 싶다. 뭐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움들을 이야기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겠지만 이제 조금 더 내면적으로 심층적으로 바라본다면 시대적 상황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잃어버린 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석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유랑민들 뭐 민중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진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쉼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작품에 정말로 쉼표가 많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쉼표가 많다라는 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죠. 실제 외면적으로 보이는 외형률은 탈피했습니다. 외형률을 많이 시켰던 거 우리 고전 작품들이 거의 외형률을 형식들을 많이 시켰죠. 이전 작품을 배웠던 뭐 시조 같은 경우 뭐 3,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뭐 사음보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많이 지켰고 이 1940년대 즉 자유시 계통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현대시 계통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런 외형률을 너무 딱딱하다. 시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좀 지켜주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탈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율을 지켜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켰는데요. 그런 걸 시 안에서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율격들 이런 것들을 내재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반복적인 단어들 그리고 뭐뭐며 똑같은 반복적으로 어미를 쓰는 부분들 뭐뭐워서 뭐뭐서 뭐뭐면 이런 단어들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쉼표라는 부분들 쉼표가 정말로 자주 쓰이고 있어요. 쉼표라는 건 말을 쉬어서 읽으라는 소리겠죠. 자, 한번 다시 쉼표를 의식해서 읽어본다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자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쉼을 표시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서 자세히 보면 느낄 수 있는 율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 내재율을 획득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작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 잠시만요.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시적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자, 색 좀 바꿀게요. 자,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시적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작품에 등장한 시적 상황이라는 건 우리 1940년대 즉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실적 문제로 인해 고향을 상실하고 가족 공동체에 비극이 일어났다 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시적 상황, 즉 우리 시인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진다, 즉 집이 없어졌다라는 거, 뭐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 즉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즉 단란하고 오붓한 가정을 꾸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혼자서 지내고 있다.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화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표현상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쓰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람새인에 나와 있는 이 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혹시 우리 바람새이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럼 여기 부분 같은 경우 바람 센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라고 보면 조금 더 좋겠죠. 즉 센이라는 단어를 느려 썼어요. 자, 이렇게 느려 쓰다, 실제적으로 이제 좀 단어를 바꾸다, 표준말과 다르게 시에서만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 시에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시적 허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면,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자, 선생님이 항상 이런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볼 때는 상승적 시어와 하강적 시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상승적 시어라는 거 뭡니까?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즉 따뜻한 느낌이 든다, 즉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강적 시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차가운 느낌,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 내용들이 거의 어긋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바람이라는 시어를 한번 봅시다. 바람이라는 시어는 열에 9 정도, 특히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시어에서 바람이 나온다? 이건 뭐 100%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죠. 왜 그럴까요? 자, 바람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시인 마음에서, 즉 화자 마음에서 불어나가는 게 아니죠. 외부에서 불어와서 어떻게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바람이다, 춘풍이다, 앞에 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 바람이라는 시어가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상승적인 시어로 볼 수 있겠지만, 보통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이면 겨울에 바람 맞으면 어때요? 반팔 입고 밖에 나가봐요. 어때요? 춥죠? 그런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볼 때는 상승적인 시어와 하강적인 시어를 봐서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어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추위라는 단어도 나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바람과 추위는 하강적인 시어, 또한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즉 밖에 나와 있는 시적 외부 상황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람과 추위는 일제강점하에 우리의 암울한 현실이다. 또한 고난과 시련을 주는
존재이다.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인 화자는 자기 따뜻한 집을 두고 지금 남신의주에 있는 박시봉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바람이 잘 불고 조금 더 추웠겠죠. 근데 이러한 시련들이 과연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집을 잃게 한 일제, 즉 그런 강점하에 있는 현실에서 왔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느 목수가 누굴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했던 박시봉이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헌사슬가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시라는 단어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사시라는 건 사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 멍석말이 할 때 쓰는 이런 사자리 같은 것들 많이 봤죠? 아니면 집에서 깔 수 있는 카페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주 하품질에 길 가다가 1,000원 주고 1,000원도 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하품질에 사슬을 깔아서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쥔이라는 건 여기 밑 오른쪽에 보면 새들어 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헌사슬 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새를 들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시란 단어는 우리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인 향토적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의 이런 느낌을 들리는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습내난다. 춥고 누긋하다. 이 느낌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즉 화자의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꺼내온 것 같습니다. 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한번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어떤 소리예요? 나 혼자도 챙기기 힘들다. 혹시 여러분들도 당연히 나 혼자 챙기기 힘든 상황들 있죠? 주위 애들이 막 달라붙으면 어때요? 짜증날 때. 짜증나죠. 달라붙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즉 화자의 마음이 지금 많이 피폐하고 현재 상황도 화자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롱배기와 북덕불이라는 시어도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삿과 같은 향토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디롱배기와 북덕불 뭘까요? 자, 우리 실질적으로 옛날엔 난로가 없었겠죠. 그리고 보일러도 당연히 없었을 테고요. 그럼 불을 어떻게 쟀어요? 당연히 나무를 깨서 아랫목의 형태로 온돌의 형태로 불을 쬐잖아요. 근데 나무라는 건 실제적으로 좀 시대적 배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당시에는 산림령이라는 게 있어서 나무를 쉽게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 일본의 재산이다. 나무 끈타가 걸리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뜻하게 생활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깨지지 않는 그릇에 조그만한 불씨를 들고 들어와서 방에서 따뜻하게 거기다 손을 붙이면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요즘 말로 하면 소형 핫팩을 들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디롱배기의 북덕불이라는 걸 담아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더 읽어보고 말을 할게요.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추워가지고 실제적으로 핫팩에 손을 대고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좀 하고 뒹굴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다. 자, 어때요? 이 모습 행복하죠?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인데 지금 다 우리 강의를 듣고 있겠죠? 자, 실제적으로 나도 조금 그렇지. 그래. 자, 여기 부분은 좀 어떠한 느낌을 말을 하냐면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화자는 조금 더 가장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대상인데 화자의 모습이 어때요? 요즘 흔히 보이는 집돌이, 집순이의 모습이죠. 어때요? 행복하죠. 돈만 있다면. 상황만 받쳐진다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화자의 모습은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요. 노트북이 없어서 이상하게 했더니 펜이 안 내려가네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란 단어를 하나로 조금 줄인다면 회한의 정서다. 후회하고 한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다 라는 건 그냥 되새기다. 되새기면서 생각한다. 우리 소 보면 소는 항상 입을 우물거리고 있죠. 그 이유는 되새김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뭘까요? 자, 이렇게 슬픔의 감정을 소처럼 계속 생각한다. 자, 여기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적으로 화자가 무기력하게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자, 여기 보면 자, 옛날 종쳐요. 잠깐. 우린 쉬지 않아요. 자, 여기 부분을 보면은 자,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절이 어땠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흐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즉 나의 과거의 삶들이 슬픔과 회한, 즉 회한의 정서를 느끼게 하는 시절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화자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 삶에 대한 절망 그리고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역접 그러나가 나왔어요. 자, 그러나 선생님이 항상 비문학을 볼 때나 문학을 볼 때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접, 즉 그러나, 하지만 이런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근데 하지만 난 널 싫어해. 어때요? 갑자기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야기가 달라지고 결국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화자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절망과 체념의 감정이었죠. 절망과 체념의 감정만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러나라는 시어를 한번 씀으로써 이 작품의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상이 전환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끝나고 한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작품을 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죠? 자, 여기 고개를 들으려는 소리는 뭘까요? 우리 눈이 하늘로 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선이 위로 향한다. 자,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라는 말들 많이 봤죠. 그런 것처럼 시적 화자, 즉 상승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해서 제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게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절망에서, 그전까진 절망이었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감정으로 바뀐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들어 부분뿐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떠서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천장을 쳐다보다, 이 세 단어가 상승 이미지의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미지라는 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긍정적 시상이라고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자, 이 두 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죠. 들다, 뜨다, 쳐다보다, 다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진 땅만 바라보는 절망적인 느낌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좀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적인 화자의 정서가 희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일 것을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어쩔 수 없지.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런 생각을 백석은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 삶이란 불가항력성에 기반되어 있다. 어쩔 수 없다. 즉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는 건 다 삶이 정해준 이치이다. 즉 나의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자아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더 크고 높은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즉 운명이죠. 운명.
사람은 운명대로 흘러간다. 즉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 즉, 화자의 세계관이 어떠냐? 자, 운명론적 세계관, 즉, 운명을 믿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깨달았어요. 뭐에 대해서?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화자가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자, 나의 감정, 그 전에 가졌던 어떤 감정,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앙금이 되었다. 우리 앙금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파당금, 그런 것도 파당금도 어떻게 만듭니까? 자, 우리 요리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음식을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끓인 다음에 물 위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무거운 것은 축 아래로 가라앉죠. 이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라앉죠. 가라앉으면 이걸 물을 따라내고 이 앙금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거운 것들이라는 건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라앉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막걸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막걸리를 분명 안 먹어봤겠지만 먹어본 친구들 몇 있죠. 걸리면 죽어요. 자, 이 앙금이 막걸리가 가라앉습니다. 이 막걸리 그냥 먹으면 뭐예요? 청주죠. 위에 맑은 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흔들어서 먹죠. 흔들면 탁주가 돼요. 그 앙금들이 섞인다. 그런 것들을 앙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을 차츰 앙금이 된다.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의 진정, 내면의 안정을 찾아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뭘 통해서요? 운명, 즉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요. 자,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에서는 왜 외로울까요? 가족이 아까 있었는데 여기는 가족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덜어 나주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자, 선생님 말했습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불어오는 것들 거의 다 100% 뭐라고요? 19은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특히 싸랑눈이 싸락싸락싸락싸락싸락싸락싸락 온다고 하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눈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자, 여기 나와 있는 무릎을 꿇는다. 무릎 언제 꿇어요 보통? 그렇죠. 잘못했을 때 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릎을 꿇어본다라는 건 화자가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은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생각해보면 또 여기서 우리 이 작품에서 방언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 방언 어디 나왔어요? 방금 말했던 나주손과 섭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토속적 시어 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어디 먼 산 옆에 바위 옆에 홀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갈매나무라는 소재를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갈매나무가 어때요?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정도로 잠깐 넘어갔어.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사람이 뭐라고요? 소재가 갈매나무입니다. 어때요? 우리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멍청하다고 하죠. 옷을 입어야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자, 어때요? 이 추위라는 건 실제적으로 추운 게 아니라 일제 강점 하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시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눈을 견딘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즉 시련을 견딘다. 즉 독립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갈매나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매나무의 모습은 추위를 견디는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갈매나무라는 소재, 상당히 중요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자, 갈매나무는 뭘까요? 그쵸?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데 혼자 이러고 있죠. 자,
갈매나무라는 건, 자, 우리 삶의 표상입니다. 어떠한 삶의 표상입니까? 자,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두루뭉술하죠? 자,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은 뭘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객관적 상관물 이제 좀 지겹죠?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화자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존재, 화자의 감정을 그냥 투영시키는 존재가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냥 투영시키는 존재. 자, 두 번째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정이입도 엄밀히 보면 객관적 상관물인데요. 실제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시어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우기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이입의 대상물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나와요?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감정이입의 대상물은 뭡니까?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의 감정과 동일시가 있으면 반대되는 소재.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 있죠. 유령의 황조가 무슨 내용입니까? 자, 유령의 황조가는 유리왕이 바람을 폈죠. 바람을 펴서 좋아했던 아내를 찾으러 외가에 가요. 처가에 가는데 처가에 가서 말해요. 돌아와달라. 나 너만을 사랑하겠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꺼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돌아오죠. 돌아오고 있는데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근데 나는 슬픈데 저기 정답게도는 암수 정답게도는 꾀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내 마음이 좀 더 슬퍼지거나 이런 부분들 볼 때 이런 것들은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의 차이점과 그냥 나머지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는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예상보다 수업이 긴데? 하지만 들어. 2시간씩 찍을게. 시험 범위를 다 찍어줄게. 문법까지. 근데 당연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에도 다 찍고 실제 수업에도 우리 온라인 수업 끝나고 돌아와서도 문법은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동태눈깔 하면 죽일 거예요.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죽이진 않을게요. 혼낼게요. 너무 과격했어요. 사과합니다. 자, 다 지웠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일단 시어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시어, 향토적인 시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향토적인 시어 세 가지 뭐 있었습니까? 삿, 디롱배기, 북덕불이라는 시어가 있었습니다. 북덕불이라는 시어. 자, 이 세 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예스러운 소재죠. 즉,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예스러운 소재로 즉 정감 있고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자, 백석의 시에서 즉 시대 상황과 관련죠. 반영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일제 강점기의 핍박 속에서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했던 시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글로라도 뭐 남겨놔야 우리의 언어가 보존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말모이란 영화 봤습니까? 저 울었어요. 전혀 안 슬플 줄 알았는데 슬펐습니다. 즉 말을 모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말을 모은다. 이런 우리의 고유어들, 즉 옛날에 이런 시어들을 향토적인 단어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평안도방언인 나주손이란 시어와 섭이라는 시어를 본다면 위에 나와 있는 이 향토적 시어와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정리해야 될 두 번째 갈매나무의 상징성입니다.
갈매나무의 상징성. 자, 갈매나무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그렇죠. 하얗게 눈을 맞고 있죠. 표면적인 상황은요. 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시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두워간다. 우리 날이 어두워지면 어때요? 무섭죠? 이것도 고난과 시련은 즉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눈까지 내려요. 설상가상이죠. 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데 그 갈매나무는 어떻게 있어요? 오연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드물다고 굳고 정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잠깐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제적으로 시련을 이겨낸다. 즉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 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화자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거죠.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갈매나무의 상징성.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화자의 정서 변화입니다. 아까 화자의 정서가 어느 부분? 그러나, 즉 20행의 그러나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자가 정서가 바뀌기 전에 1행부터 19행까지 화자의 감정은 어땠냐면 외로움, 쓸쓸함, 무료함, 지루함, 회환, 슬픔. 글씨는 못 써도 이해하세요. 어차피 유인물 다 적었죠. 자, 좌절과 절망, 또 자신이 처지 인식,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이었다면 우리 그러나의 20행을 통해서 21행부터 32행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즉 화자의 인생이 안정감과 진정감을 가지게 되었고 경건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죠. 왜?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의지와 희망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차피 학습활동도 다 같이 했고 유인물도 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작품인 삼포 가는 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삼포 가는 길까지 하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다 올게. 아니, 이 부분은 자를 거야. 안 쉴 거야. 자, 이제 우리 삼포 가는 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삼포 가는 길은, 자,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현대문학사, 현대소설 이야기 작품을 할 때, 현대문학을 할 때, 현대문학은 크게 몇 가지 계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통으로. 일단 첫 번째, 우리 개화기 소설. 개화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화기라는 건 뭐 당연히 일제 강점하에 있었긴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의 소설들이 등장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일제 강점기에 대한 내용들, 핍박, 이런 고난, 이러고 나서 이제 광복 후에 어떤 것, 전후문학. 또 그 후에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념소설에 나와 있는 이제 6.25 전쟁 후에 전후문학 플러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념적인 이야기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 계통 마지막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 작품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삼포로 가는 길에 대한 여정을 드러내고 있는 여로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형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로형 소설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장소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여로소설의 이야기는 선생님이 유인물에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줬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그 장소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전체적인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죠. 자, 실제 우리가 문학작품을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면 절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자, 작품에서 필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크게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 영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영달이라는 인물. 영달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자, 뜨내기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제 좀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공사판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노동자였어요. 근데 공사판이 멈춰 있으니까 거기서 한 3달 정도 밥만 축 내다가 이제 공사가 진전되지 않자 밥값 떼어먹고 도망친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막노동자로 이 사람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친데레 스타일이에요. 자, 말은 거치나 마음은 따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어떤 인물입니까? 정씨라는 인물입니다. 정씨라는 인물. 자, 정씨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교도소 갔다 왔어요. 자, 추록 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 이제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인 삼포를 왜 찾아갈까요? 삼포라는 곳은 정씨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삼포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정씨라는 인물도 당연히 생각이 깊고 인정이 많은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 백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백화라는 인물. 백화라는 인물은 즉 어린 나이에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해서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종업원 일을 도망치던 도중에 정씨와 영달을 만나죠. 즉 이 사람도 인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은 다 이렇죠. 따뜻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즉 셋은 아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3명은 우리 선생님이 그 말을 했습니다. 소설이라는 건 왜 만드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건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허구성이죠. 허구성.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뭔가를 만들 때 왜 만들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죠. 소설을 쓴다라는 것도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영달, 정씨, 백화라는 인물도 목적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걸까? 이 당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그럼 이 세 사람들이 왜 슬프고 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산업화 때문에,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고향을 지킬 수 없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자, 눈이 내렸다. 계절적 배경 언제예요? 겨울이죠. 근데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때요? 겨울 어때요? 겨울 좋아요? 좋죠. 왜? 따뜻하니까. 집 안에서.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집 안에서 따뜻하게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 하나 까먹으면서 위에 넷플릭스 켜놓고 밖에 창문 한번 보면 어때요? 엄청 좋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래야 고등학생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엄청 힘들죠. 집 없어요. 떠돌아다녀요. 밖에서 여름이라면 좀 덥지만 밖에서 잘 수 있을 텐데 겨울이라면 밖에서 잘 수 있을까요? 없죠. 힘들어요. 불 피우고 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즉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힘든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영달, 정씨, 백화. 그때 당시에 하층민들의 힘듦을 조금 더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계절적 배경을 겨울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자, 감옥 가본 사람? 없죠. 하지만 감옥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우리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감옥 엄청 힘들겠죠. 왜? 잘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감옥이 힘들까요? 세상이 힘들까요?
당연히 감옥이 힘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정씨가 뭐라 그래요? 감옥만큼 세상도 힘들다. 무슨 소리일까요? 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뜨내기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세상이라는 게. 자,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깃이라는 의미는 보금자리입니다. 새들도 보금자리겠네. 나는 보금자리가 없어. 얼마나 슬퍼. 자,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오?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어 동생들이 많아요. 자, 백화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련한 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집에서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자, 어디에나 덮여 있어서 길을 불간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눈이라는 시어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제 말하지 않을게요.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자, 이 작품에서 길이라는 소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실제 많은 문학작품에서 열의 9, 100의 99 정도의 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 이꼴 인생입니다. 길 이꼴 인생. 길은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길을 떠난다? 라는 건 인생을 떠난다. 라는 이야기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길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정서의 교감을 나누는 여로형 소설이기 때문에 길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즉, 이 길에서 세 사람은 서로 교감하고 연대의식을 갖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갈 곳 없는 세 사람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세 사람의 처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말이라도 삐었는지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씨름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자, 우리 영다리가 또 친데레인데 실제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긴 하네요. 누구에게? 백화에게. 백화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백화는 엉덩이에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는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자, 어때요? 우리 영다리가 백화를 업었던 영다리에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 가벼울까요? 못 먹어서 가볍겠죠. 힘들어서 가볍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처지가 상당히 비슷하구나. 영다리는 백화에게 치근함을 느끼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아유, 대기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감천이란 곳은 여러분 이제 기차역이 있는 읍내입니다. 읍내. 자,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자, 아까는 업었고 이제는 부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영다리가 백화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두 번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페이지가 이상하게 잘 안 넘어가네. 자, 그 다음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자, 우리 백화는 도망을 쳤기 때문에 처지가 딱합니다. 이 처지가 딱한 게 왜 중요한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파시루떡을 사 먹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시루떡은 소재입니다. 어떠한 소재일까요? 자, 영달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백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떡을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파시루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가 자기 목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우리 백화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고향에 같이 가요. 백화가 호감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삼포라는 건 우리 정씨의 고향이었죠. 자, 이 삼포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이따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 뭐 아무 말이 없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이라는 건 우리 영다리가 노동자라는 걸 의미하죠. 떠돌이 노동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영다리는 흙이 달라붙은 신발을 끝을 내면 아무 말이 없었다. 왜 말이 없었을까요? 가고는 싶지만 사랑한다, 우리 좋아한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영달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달을 한쪽으로 끌고 와서 속삭였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합실이라는 소재는 어떠한 소재냐면 여러분, 자, 유랑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유랑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떠돌이 인생을 상징하는 곳이다. 똑같은 말이죠. 유랑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자, 여비 있어 빠듯이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어디로 가려우?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자, 영달은 갈 곳이 없어요. 즉, 갈 곳이 없는 뜨내기 신세라는 걸 이 멘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로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좀 빨리 읽을게요.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달은 시무룩해져 역사 밖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자, 왜 멍하니 내려다보았을까요? 자, 영달이가 계속 고민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산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 중. 자, 아까는 우리가 짐작했지만 이제 영다리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백화를 왜 못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경제력이 없어요. 즉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 정씨도 영다리도 눈치가 없는 애가 아니에요. 백화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면 둘이 살림을 차리겠죠. 근데 살림을 차리게 되면 어때요? 집이 있어야죠. 그럼 집이 있어야죠. 그럼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결혼을 못하고 살죠. 사람들이. 힘듭니다. 집 하나 사야 되는데요. 자,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삼포에 같이 가시려고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자, 우리 영다리는 백화와 함께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자,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다. 여기 나와 있는 먹을 거 주는 사람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자, 우리 백화에 대한 영달이 호감이 드러나는 부분 세 번째입니다. 자,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 우리 백화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서 울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일까요? 영다리가 이렇게 날 배려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영다리와 같이 살고 싶은데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 이러한 고마움과 아쉬움 때문에 눈이 붉게 충혈된 겁니다. 고마움 and 아쉬움. 그 여자는 더듬거림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가 대신 정씨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을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다시 돌아봤다. 돌아온 백화의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래예요.
자, 어때요? 우리 백화가 그 전까지는 본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보통 본명 숨길 때 언제요? 마음을 다 열지 않았을 때 본명을 숨기죠. 근데 본명을 밝힘으로써 어떻습니까?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뭘까요? 그쵸? 영달과 정씨와 인간적인 정을 나눴기 때문에,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참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는 거죠. 자,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돌았다. 그들은 나무주에 기대 1시간쯤 자다 떠야본 도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눈발이 또 흩날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물들이 헤쳐나가야 될 고난과 시련이 끝나질 않았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3포 한번 정리해보고 3포는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다음 더 보면 페이지 넘겨서, 자,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했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챗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전말로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못 촌생활 못 배겨나요. 자, 어때요? 좀 싸가지가 없죠? 어떻게 느끼긴 하지만 우리 영달이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달은 고마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챙겨주는 것도 막 툭툭툭툭 던져서 챙기는 사람입니다. 즉 친데레죠. 즉 비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 영달의 이 대사에는 어떠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겁니까? 백화에 대한 연민, 동정심, 또한 백화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백화가 시골 안 가고 나랑 같이 여행은 아니죠. 돈 벌러 다니면 좋겠다. 즉 미련이란 감정에서 나온 멘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 세 사람은 이때 당시에 고향을 잃은 민중들을 상징한다. 고향을 잃은 하층민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층민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가봤자 버티지 못하고 나온다라는 걸 암시하는 우리 정씨의 대사입니다. 자,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말을 건네왔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노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 노인이란 인물 왜 중요할까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달과 정씨에게 삼포가 옛날의 삼포가 아니라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중요할까요? 이것도 중요하겠죠. 스토리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노인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냐면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이 작가는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통해서 급격한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급격한 산업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의식들, 즉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변화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드러나는 분입니다. 작가의 비판적인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중요한 거예요. 작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에서. 자,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하십니까? 알지. 우리 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 나고 감자나 매는데 몇 년 만에 가는 거 10년 어이는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이다. 말도 마로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들어 씨를 낳는다고. 뭐 때문에 낸드라나 관광호텔 여러 세 짓는다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게 잠깐 들어서는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 바다 위로 신장로 가는 나룻배는 뭐했어? 사람이 많아지면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이걸 왜 빨리 읽었냐면 필요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동그라미, 도자, 방뚝, 추럭,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뭐예요? 관광호텔, 공사판, 신장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시어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과거 삼포가 아니라 현재 삼포, 즉 근대화된 삼포를 나타내는 소재들입니다. 현대 삼포를 나타내는 소재들이다. 그렇다면 과거 삼포를 나타내는 소재도 있겠죠. 뭐와 뭐겠어요? 고기잡이, 감자나 맨다, 밑에 나와 있는 나룻배.
라는 키워드는 과거 삼포의 모습을 상징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우리 노인의 대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낸드라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대. 자, 무슨 소리예요? 자, 산업화로 인해 삼포가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의미는 뭐를 의미하냐면 고향이 더 이상 민중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삼포라는 공간은 이 세 사람에게만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향을 잃은 하층민들에게 마음의 고향, 정신적 안식처가 되는 곳을 삼포라고 합니다. 자, 삼포라는 건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가상의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 왜? 사람들에게 가상의 공간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기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익산이고 부안이고 전주고 서울이고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삼포라는 지명을 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태사. 바다 위로와 신장로로 나누는데 나루 빼는 뭐했어?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죠. 노인은 작가의 비판적인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양이였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즉 변해버린 고양이의 모습을 정씨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자, 옆에도 잠자코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 가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우리 영다리는 정말로 싸가지가 없죠. 우리 정씨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정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자, 우리 마지막 단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 자, 그 전까지는 영달이고 정씨고 백화고 노인이고 즉 태술의 대상이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물 중심에서 개차라는 객관적 대상으로 서술의 대상을 바꿨죠. 기차로 서술하는 대상을 바꿈. 그래서 어때요? 여운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 아니라 기차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운을 형성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용 조금 정리해보면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삼포라는 단어 한번 삼포라는 공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삼포는 어떠한 공간일까요? 자, 뜨내기로 살아온 정씨가 여기 나와 있는 뜨내기로 살아온 정씨라는 건 정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고향을 잃은 하층민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씨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우리 노인에게 들은 후에 삼포라는 공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산업화로 인해 본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은 농어촌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 삼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형적인 농어촌의 모습을 지녔지만 뒤에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공간이죠. 이 뒤에 내용들은 유인물에서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 바라보면서 일단 우리 복습 두 가지 작품 끝냈고요. 이제 내일에는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문법 할 겁니다. 문법 페이지로 PDF 파일 올려줬어요. 23페이지 정도 됩니다. 별로 양이 안 돼요. 선생님이 예시를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유인물 한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PDF 파일로 교과서 파일과 유인물 파일 올려놨으니까 공부하시고요. 우리
출석 대체 과제는 저번처럼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돌아다니면서 말을 했는데 공부했던 필기했던 내용들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출석 인정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무시무시 호랑이를 만났네. 한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너 끊어지면 안 잡아먹지. 열